이번 시간에는 연력학 제2법칙과 열기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열이 모두 1로 변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54쪽에서 55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우선 열기관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열기관으로 화력발전소의 열기관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화력발전소에서는 연료인 석탄을 연소시켜서 열에너지를 발생시킨 다음 그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입니다. 그럼 고압의 수증기가 터빈을 회전시켜서 일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또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또 일부는 열로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열을 흡수해서 흡수한 열 에너지 중에서 일부는 일을 하고 일부는 이제 방출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열기관을 모식도로 그린 게 이 그림인데요. 앞서 말한 화력발전소의 열기관을 예로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엔진도 하나의 열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고열원에서 이 고열원은 화력발전소에서는 석탄을 연소시키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동차 엔진에서는 가솔린이 연소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열원에서 Q1의 열 에너지를 열기관에 공급을 하면요, 이 열기관은 W만큼 일을 하고 Q2만큼 저열원으로 열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 저열원은 이 열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Q1하고 WQ2는 이 열기관이 반복적인 사이클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한 사이클당 흡수하는 열량, 한 사이클당 하는 일, 한 사이클당 방출하는 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순환 과정이 계속 반복되므로 본래 상태로 계속 되돌아오는 게 반복이 되는데요. 그래서 한 순환 과정이 일어나고 나면 모든 상태가 처음 상태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한 순환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0이 됩니다. 따라서 한 순환 과정에 대해서 연력학 제1법칙을 써보면 Q1만큼 열을 흡수하고요. 그 다음에 저열원으로는 Q2만큼 열을 방출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하면은 한 순환 과정당 출입한 총 열량이 되겠고요. 한 순환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 W만큼 일을 하고 내부 에너지 변화는 원래 상태로 돌아오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열기관이 반복되는 사이클이 일어나는 동안 한 사이클, 한 순환 과정 동안에 에너지 보존 법칙, 열역학 법칙을 써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열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율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관건인데, 열기관의 열 효율은 어떻게 계산되어지냐면, 효율이라는 것은 항상 투입 대비 얻어내는 값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 열기관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투입한 에너지는 Q1이 되겠고요. Q2는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빠져나가는 열 에너지로 쓸모없는 에너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열기관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투입한 것은 Q1이 되겠고요. 이 열기관으로부터 얻어낸 일은 W가 됩니다. 따라서 열기관의 열 효율은 Q1분의 W가 되겠고요. 이 중에 이 W는 연력학 제1법칙을 이용해서 Q1과 Q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Q1 빼기 Q2 나누기 Q1이 또 열효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좀 풀었으면 1 빼기 Q1분의 Q2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을 잘 보면요, 만약에 요 값이 0이면 열효율은 1, 즉 100%가 됩니다. 하지만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항상 열은 온도가 높은 곳, 고열원에서 온도가 낮은 곳, 저열원 쪽으로 흐르기 마련이고요. 따라서 이 Q2는 반드시 있습니다. 0이 될 수가 없고요. 빠져나간 열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열 효율은 1보다 작습니다.
즉 100%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Q2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연료율은 반드시 1보다 작습니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 중에 하나가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반드시 이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관이 작동하려면 고열원에서 열을 공급받아야 되니까 주변으로 열이 방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투입되는 열 에너지가 무한대가 될 수도 없는 노릇이죠. 따라서 연료율은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 100%가 될 수 없다라는 것 같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력학 제2법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요 31쪽에 나와 있는 연력학 제2법칙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근데 그 연력학 제2법칙은 그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보다도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어서 선생님이 별도로 32쪽에는 좀 추가적인 내용을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우선 그 교과서 수준의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좀 보충으로 추가적인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한다라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인데 여러 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연력학 제2법칙의 표현으로 열은 스스로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 이동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손 위에 얼음이 놓여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손의 온도가 얼음의 온도보다는 높기 때문에 손 쪽에서 얼음 쪽으로 열이 이동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얼음은 열 에너지를 받게 되어서 온도가 올라와서 녹아내리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는 가지 않죠. 즉 가만히 놔뒀는데 이 녹아있던 물에서 손 쪽으로 열이 이동을 해서 이 물이 점점 열 에너지를 잃고 온도가 내려가서 얼음이 되는 일은 저절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연력학 제2법칙을 나타내는 하나의 예가 되겠고요. 또 연력학 제2법칙의 예로는 일은 모두 열로 바뀔 수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열로 바꿀 수 있지만 열을 모두 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열을 일로 바꾸는 게 바로 열기관이잖아요.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열일하는 기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열을 모두 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엔트로피가 무질서도라고 했는데 그 에너지의 형태 중에서 열 에너지가 가장 무질서한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에너지는 계속 열 에너지로 모든 종류의 에너지는 열 에너지 형태로 바뀌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100% 가능하지만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 것은 열 에너지로 일을 하는 것은요 100% 바뀌는 이런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 좀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00% 바뀌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열효율이 1인, 즉 열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없다라는 거고요. 그 보편적으로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엔트로피를 보통 이렇게 기호로 나타낼 때는 S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엔트로피는 시간에 따라 대체로 증가합니다. 이게 대체로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간혹 일정한 경우는 있어요. 뭔가 이렇게 잘 짜여진 변화의 경우 엔트로피의 변화 없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한 우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감소하는 일은 없다라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막연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추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요 엔트로피라는 게 무질서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좀 모호한 개념 같지만 요 엔트로피는 수학적으로 잘 정의되는 아주 정량적인 이런 수학적인 양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리학원 수준에서는 그리고 그 시험을 대비하는 측면에서는 요 페이지에 있는 내용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는데요. 그 엔트로피 법칙은 워낙 중요한 법칙이다 보니까 제가 좀 추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어떤 그 대학 교재에 열및 통계 물리학에 관한 교재에는요, 그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연력학 제2법칙을 모르는 것은 셰익스피어를 모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법칙입니다. 아마 이 내용을 듣고 이해를 한다면 연력학 제2법칙이 에너지 보존 법칙보다도 오히려 더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어, 마, 어, 맞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되어지는 법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엔트로피에 대해서 좀 통계적인 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시험과는 별개로 시험에는 나오지 않고요. 좀 교양 삼아 좀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요 엔트로피의 정의는요, 통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거시 상태에 대응하는 미시 상태의 수인데요. 이때 거시 상태, 미시 상태가 무엇인지는 예시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동전 4개를 이렇게 공중에 던질 거예요. 동전 A, B, C, D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할게요. A, B, C, D 4개의 동전을 던지면 그 결과가 동전 4개가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3개만 앞면이 나오고 한 개는 뒷면이 나오는 경우, 2개는 앞면, 2개는 뒷면이 나오는 경우, 1개만 앞면이 나오는 경우, 4개가 모두 뒷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거시 상태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동전 4개가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앞 이 4개의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전 A, B, C, D가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밖에 없죠. 근데 3개만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A, B, C, D의 동전이 앞, 뒤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앞, 뒤, 앞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앞, 뒤, 앞이 되는 경우도 있고 뒤, 앞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요 거시 상태에 해당하는 미시 상태의 수는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거시 상태에 해당하는 미시 상태의 수는 1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4개 중에서 2개만 앞면인 거시 상태에 해당하는 미시 상태 수는 A, B, C, D의 동전이 앞, 뒤, 뒤, 앞, 뒤, 앞, 뒤, 뒤, 앞, 뒤, 앞, 뒤, 뒤, 앞, 뒤, 뒤, 앞. 이렇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때는 미시 상태의 수가 6이 되고 한 개만 앞면인 경우에 대한 미시 상태 수는 4. 그리고 4개가 모두 뒷면인 경우는 미시 상태 수가 1이 됩니다. 이때 동전이 각각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50%로 동일하고요. 그리고 4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데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나올 확률은 각각이 나올 확률은 모두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확률하고 이렇게 나올 확률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엔트로피의 정의가 거시 상태에 해당하는 미시 상태 수라고 했는데요. 그럼 동전 4개가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은 요거 전체를 더한 것분에 그러니까 1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1 한 것분의 1이 요 상태가 나올 요 거시 상태가 나올 확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3개가 앞면이 나올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더한 것분의 4가 되겠고 2개가 앞면이 나올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동전 4개를 던지면 이렇게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거고요. 자연스럽게 놔두면 자연은 이제 요 방향으로 간다라는 게 그 엔트로피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거는 이제
확률이 높은 상태로 변해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동전 4개인 경우는 뭐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요. 만약에 동전이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고 아보가드로 개수만큼의 동전을 동시에 집어 던진다고 해보면 그 6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동전이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 중에 한 개만 뒷면이 나올 확률도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그 중에 한 10개만 뒷면이 나올 확률도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가 앞면, 절반 정도가 뒷면이 나올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따라서 그렇게 던지면 당연히 엔트로피가 가장 높은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거하고 유사한 예가 확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확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이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칸막이가 있는데, 칸막이의 중간에는 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 사이로 이 기체 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기체 분자가 4개가 있는데 요 4개가 모두 왼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기체 분자는 공간적으로 여기 4개의 칸에만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합시다. 한 칸에 하나씩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를 구멍을 이렇게 탁 뚫어버리면요. 각각의 기체 분자가 요 왼쪽에 있을 수 있는 확률과 오른쪽에 있을 수 있는 확률은 정확히 절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인 거죠. 얘네들이 막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면서 돌아다닐 텐데요. 막 돌아다니다가 왼쪽에 있을 확률이 50%, 오른쪽에 있을 확률이 50%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결과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놔두면 절반 정도는 오른쪽에 있고 절반 정도는 왼쪽에 있게 된다라는 걸 알고 있죠. 얘가 퍼져 나가가지고. 근데 왜 그런지를 이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보면 요 4개의 기체 분자가 모두 왼쪽 칸에 있을 확률은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A, B, C, D 이렇게 이게 구분이 안 된다고 둘게요. 그러면 이제 각각 한 칸씩 차지하고 있는 요 경우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적어볼까요? 여기 4개, 0개 있는 경우의 수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데 만약에 3개가 왼쪽에 있고 하나가 오른쪽에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요. 자, 요 상태에서 얘가 있을 수 있는 상태는 여기 있는 거 하나, 여기 있는 거 하나, 여기 있는 거 하나, 여기 있는 거 하나 4가지가 있고요. 그다음 왼쪽의 상태도 요쪽이 요 상태에서 먼저 볼까요? 요쪽이 비어 있는 거 하나, 그다음에 요쪽이 비어 있는 상태 하나, 그다음에 요쪽에 비어 있는 상태가 하나, 그리고 요쪽이 비어 있는 상태가 하나 해서 4가지가 있으니까 4가지 곱하면 총 16가지의 미시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개가 오른쪽에 있고 2개가 왼쪽에 있는 경우는 또 몇 가지가 있는지 봅시다. 요거는 지금 요 상태하고 요 상태가 동일한 형태가 될 테니까 하나만 보면 그 상태의 수를 2번 곱하면 그 미시 상태의 총 개수가 되겠죠. 그럼 보면 이렇게 요 상태와 한 개, 2개, 3개 있겠고요. 그 다음에 4개, 5개가 있겠고, 그다음에 요렇게까지 하면 6가지가 존재를 하죠. 그러면 요것도 동일하게 6가지의 미시 상태가 있으니까 6 곱하기 6 하면은 왼쪽에 기체 분자가 2개 있고 오른쪽 기체 분자가 2개 있는 경우의 수는 총 36가지가 됩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뭐 1개, 3개인 경우는 16가지, 또 0개, 4개인 경우는 1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엔트로피가 가장 높은 상태는 바로 이제 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이제 자연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기체 분자 중 절반은 왼쪽, 절반은 오른쪽에 있을 경우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요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기체 분자 4개만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기체 분자는 보통 아보가드로 수 수준, 그러니까 6 곱하기 10의 23승계 수준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게 상태수를 따져보면요. 이게 절반이 왼쪽에 있고 절반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이제 자연은 확률이 높은 쪽으로 변하게 되겠죠. 즉 그 거시 상태에 해당하는 미시 상태수, 그 엔트로피가 커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게 변화한다라는 게 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연력학 제2법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력학 제2법칙의 근간이 되는 것은 수학적인 확률밖에 없어요. 따르기 때문에 이런 수학이 틀리지 않는 이상 이 엔트로피 법칙은 거의 틀릴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매우 맞을 가능성이 높은 이런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좀 치워놓고 언제 볼까요? 잠시만요. 이게 써놓은 게 다 분리가 되어 있네. 잠시만요. 이거를 그냥 맨 앞으로 배열을 할게요. 이러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기체 분자가 이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밖에 없지만 이 경우에도 한 4개는 왼쪽, 4개는 오른쪽에 있는 게 요게 해당하는 미시 상태수가 제일 많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엔트로피가 작은 상태에서 엔트로피가 큰 상태로 자연스럽게 놔두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아지면 이게 높은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은 이렇게 변한다는 거지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저절로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에너지적으로 봐도요. 역학적 에너지는 이와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열 에너지는 이와 같은 상태라고 약간 느낌적으로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열 에너지라는 게 결국에 기체 분자의 그 운동 에너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들이 이제 다 분산이 되는 이런 상태가 그 거기에 해당하는 거시 상태수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는 전부 다 이제 열 에너지로 발산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연적으로 보면 이게 암울해요. 왜냐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게 정제된 유용한 에너지가 점점 사라지고 그 에너지들이 열 에너지 형태, 그러니까 쓸모없는 에너지 형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는 보존되지만 그 유용한 에너지는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모든 것이 열 에너지로 바뀌면 우주는 종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법칙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조금 우울한 면이 있습니다. 자, 잉크방울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잉크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잉크방울 분자들이 좁은 영역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매우 작고요. 반면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미시 상태 수는 매우 큽니다. 따라서 가만히 놔두면 당연히 확률이 높은 쪽, 경우의 수가 많은 쪽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잉크방울이 이게 점점 퍼져 나가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퍼져 있던 잉크방울이 다시 이렇게 한 방울로 모이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론적으로 가장 열효율이 높은 기관인 카르노 기관의 열효율과 연력학 제2법칙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시험하고는 관계없이 관심 있는 학생만 뭐 들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앞서 통계적인 엔트로피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요. 연력학에서의 엔트로피는 또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 부분도 그냥 살짝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그냥 그렇다고 넘어갈 건데 연력학에서는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온도분의 출입한 열량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통계적으로 정의한 그 거시 상태에 해당하는 미시 상태 수에 해당하는 그 엔트로피 양하고 이 양이 결과적으로는 같은데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혹시 이제 대학에 진학해서 뭐 물리학과나 관련 전공을 하게 되면 배우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그 물리학원에서 좀 많이 벗어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그 카르노 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카르노 기관은 같은 온도 사이에 즉 고열원이 T1이고 저열원이 T2인 동일한 상황에서 작동하는 열기관 중에서 연료율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값을 가지는 이상적인 열기관을 카르노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카르노 기관은 결과적으로 보면 어차피 모든 열기관은 연력학 제1법칙은 만족할 거고요. 연력학 제2법칙도 만족할 텐데 연력학 제2법칙은 그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0인 열기관이 있을 수 있겠죠. 바로 요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0인 열기관,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는 열기관을 카르노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열기관은 거의 모든 열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르노 기관은 굉장히 이상적인 열기관이고요. 그 이론적으로만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열기관이고 존재하는 열기관은 전부 다 엔트로피의 변화가 0보다 큰,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이때 이 엔트로피의 변화라는 것은 고열원의 엔트로피 변화량 더하기 열기관의 엔트로피 변화량 더하기 저열원의 엔트로피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서 요 녀석의 엔트로피 변화량, 요 녀석의 엔트로피 변화량, 요 녀석의 엔트로피 변화량을 다 더한 것이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건데요. 이때 그 열기관의 엔트로피 변화는 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항상 한 순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순환 과정이 일어나고 나면 압력, 부피, 온도가 전부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즉 이상기체의 상태가 완전히 처음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기 때문에 한 순환 과정이 일어났을 때 열기관의 엔트로피 변화는 없고요. 반면에 고열원의 경우에는 온도가 T1이고요. 그 Q1의 열을 열기관에 공급하기 때문에 고열원 입장에서는 열을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겠고요. 그다음 저열원의 엔트로피는 온도가 T2가 유지되면서 열기관으로부터 Q2의 열을 받게 됩니다. 열기관이 Q2의 열을 방출하니까 저열원의 입장에서는 받게 되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엔트로피 변화량을 다 더한 것이 0보다 같거나 크게 되는데 이걸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되고요. 요 식에다가 그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하고 1을 더하면 또 이러한 식이 됩니다. 이 식을 잘 보면 요거는 우리가 앞서 배운 일반적인 열기관의 열 효율이 되겠고요. 이게 같다라는 거는 결국에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0이라는 경우거든요. 그럼 이게 같은 경우는 그 이 열 효율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따라서 요거는 그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은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또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일반적인 열기관의 열 효율은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보다 같거나 작겠죠. 이게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 자체가 그 카르노 기관의 정의가 그 이론적으로 가능한 열 효율이 가장 높은 열기관이잖아요. 근데 이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조차도 보면 그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도 1이 되려면 T1이 무한대이거나 즉 고열원의 온도가 무한대이거나 저열원의 온도가 0켈빈으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은 1보다 작을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그거보다도 열 효율이 작은 일반적인 열기관의 열 효율은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이 1보다 작고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보다 일반적 열기관의 열 효율이 또 더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열기관의 열 효율은
1보다 작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한 결과가 연료율이 1보다 작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시도해 보았고요. 이 부분은 크게 여러분이 사실 좀 어렵죠. 좀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도 뭐 너무 개의치 않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자동차 열기관의 열효율 향상 방안 토기하기라고 해서 이 자료를 한번 좀 볼 텐데요. 요거는 제가 보여주는 이유가 여러분이 그 일반적으로 전기 자동차라고 하면 친환경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차량의 효율만 놓고 보면요. 그러니까 차량 내에서 투입되는 에너지에 비해서 차를 움직이기 위해 이제 변환되는 에너지의 비율을 보면은 가솔린 차는 18%가 되고요. 디젤 차는 효율이 22%, 하이브리드 차는 30%, 전기차는 80%, 수소 연료 전지 차는 48%로 전기차가 가장 효율이 높기 때문에 가장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차량 효율 말고 연료 생산 효율까지 같이 생각해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연료 생산 효율이라는 것은 결국에 연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열 에너지로 이제 발산하는 이거 이제 그 쓸데없이 이제 필요 없는 에너지로 변환되는 걸 빼고 이제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내는 과정에 해당하는 효율이 되겠는데요.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솔린이나 디젤은 결국 석유를 정지하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걸 뺀 효율이 되겠죠. 그래서 효율이 되게 높죠. 하이브리드 차도 결국에 연료로는 가솔린을 쓰니까 뭐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연료 생산 효율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발전 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가 있고 또 송전 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공급과 이제 수요가 반드시 시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또 생기는 손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료 생산 효율 입장에서 보면 전기차는 가장 불리한,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방식이라 볼 수 있겠고요. 수소 연료 전지 자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연료로 쓰기 때문에 이것도 석유 정제 과정에서 대부분 나오게 되고요. 따라서 연료 생산 효율이 이것도 꽤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인 효율은 바로 이 연료 생산 효율과 차량 효율을 곱한 값이 되는데요. 가솔린 차는 16%, 디젤은 20%, 하이브리드 차는 26%, 전기차는 21%, 수소 연료 전지차는 36%로 전기차가 결코 그 디젤이나 가솔린에 비해서 월등히 효율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지를 쓰기 때문에 그 전지가 또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나중에 자동차를 폐기할 때 혹은 수명이 다 된 전지를 폐기할 때 또 많은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따라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소 연료 전지차가 가장 어찌 보면 친환경적인 자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24시간 가동이 되는데 그 보통 우리가 그 가정에서 쓰는 전기보다 공장에서 쓰는 산업용 전기가 훨씬 그 많이 쓰입니다. 따라서 낮에 쓰이는 전기 에너지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전기차의 그 충전을 주로 밤 시간을 이용해서 한다면 그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방법이 될 텐데 문제는 모든 차를 전기차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밤에 충전하는 거 말고 낮에 충전하는 차도 많아지면서 조금 전체적인 효율로 봤을 때는 결국에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를 더 지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좀 정책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환경적인 부분이니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연력학과 관련된 문제 네 문제 풀어보고 연력학과 관련된 내용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